아니 사실상 지금 금융위기는 세계적으로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타자는 뭘까?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쪽일 것 같아요. 저는 삼성이 그걸 주도할 것 같아요.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많이 다르시네요. 다르죠.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보시고 여기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중동 대만에서 뭔가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 경제 외적 변수는 진행 중인 금융위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태가 터지면 경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가져요. 미리 소비도 줄이고 뭐 등등 해서 경각심을 가져서 이제 그 진행을 늦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2000년도에 나스닥이 붕괴됐잖아요. 나스닥이라는 것은 미국의 성장 동력들 회사들이 모여있는 데인데 그럼 거의 몰락 수준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9.11 사태 먼저 터졌죠. 그 다음에 월드컵 사태 터졌죠. 엔론 사태 터졌죠. 엔론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부도 사례 중에서 그때까지 사상 최대 규모였거든요. 이제 그런 게 터졌는데 저는 그때도 금융위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크게 이렇게 터질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속도를 늦추더라고요. 물론 2001년도에 세계 경기가 어렵기는 어려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기 후퇴의 속도도 낮았고 또 깊이도 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은 철저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라는 홍수를 댐을 지어서 그걸 막았어요. 막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그 1대1로 관련해서 본 손실들이 그 홍수를 더 규모를 키워서 지금 댐을 넘치고 있어요. 이 홍수 물이. 그래서 댐에 물이 넘치면 댐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조만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또 왜 이제 중국을 그렇게 보냐면 소련이 몰락할 때 그때 1991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몰락을 하거든요. 물론 인도도 당시에 그 외환위기를 겪습니다. 그게 이제 이 얘기는 하려면 기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소련이 무너지는데 소련도 당시까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에서 경제 자체가 공황으로 빠지는 걸 언제든지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외환위기 그게 하나 딱 터지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랬었고 인도는 20대 기업 중에서 17개가 가족 기업이에요. 가족 기업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기업이 조금만 커지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바로 국영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본 축적을 할 필요도 없었고 또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가족 기업만 가족들 자본으로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를 지배하는 거 가족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가족기업의 문제가 그 아다니 그룹만의 사태가 아니고 다른 그 여타 17개 기업에도 똑같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그 트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중국의 성장력이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경제 체력이 건강한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오판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지금은 중국 대도시 그 부동산 가격하고 또 주가는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인도가 트리거 역할을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언제 터지느냐만 문제지. 아니 사실상 지금 금융위기는 세계적으로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물밑에서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Back on my neighbor policy,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견지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러잖아요.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필수적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언제 나타나냐면 물가가 잠시 안정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연준 의장이 뭐라 그러냐? 일반 물가가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 물가가 문제다. 따라서 고금리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꾸만 다른 그 명분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이 강달러 정책,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자기네들이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뻔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20년도에 2.9%에서 2021년도에 3.6%로 증가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8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8천억 달러 이상이 달러가 해외 시장에 공급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럼 미국을 다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돈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떠남으로 해서 발생할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이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198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한테 계속 밀리고 있었고 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이었었는데 폴 볼커가 미국의 금리를 21%까지 끌어올려요. 상업은행 이자율은 30% 넘어가는 게 부지기수였어요. 그렇게 끌어올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80년, 81년도 불어성장을 해요. 물론 이 정책들이 다른 나라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전 세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중남미 국가에서는 딱 우루과이 하나 빼놓고 전체가 외환 보이고 고갈 직전에 가요. 우루과이도 그 타격으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당시에 외환위기를 겪어요. 동남아시아 전체 국가들이 다 그렇게 겪어요. 싱가포르 빼놓고. 그 밖에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동의 여러 나라들, 산유국 빼놓고 전부 외환위기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 베거마이 네버 폴리시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1982년도에 마이너스 2.8% 성장을 해요. 이번에도 나는 그렇게 보리라고 봐요. 미국이 지난해 성장률 좋았고 올해 성장률도 그런대로 괜찮을 걸로 봐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 틀림없이 간다. 부메랑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이제 그 주식 투자든 이제 부동산 투자든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 뭐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테슬라 사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애플하고. 네네. 애플을 샀어요. 아, 사셨어요? 테슬라를, 그러니까 연초에 테슬라도 저는 헤지펀드 작전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300불짜리를 100불까지 만들면서 네, 제가 그때 100불 3분의 1 토막 때 무조건 빅펀드 가동한다. 사라. 이게 순간적으로 더블 갈 줄은 몰랐어요. 아, 너무 단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시장에서의 그 대주주나 거버넌스의 탐욕이 되는 종목은 더블이 가요. 대장주들. 그러면 벌써 테슬라가 건드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 제가 왜 6월이나 8월을 보냐면 6월 말에 미국이 이제 부채한도 만기가 6월 말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부채한도 타협을 받아가 정치적 싸움에서 이제는 통화정책 금리보다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느냐. 이게 난 제일 가장 큰 트리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3월 1일 그 테슬라 대회 봤더니 와 진짜 일론 머스크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보이지 않게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래의 큰 그림을 저 테슬라 덕분에 전에는 옛날에 중국의 세계화 덕분에 그 중국 제품 싸게 다 해갖고 물가가 계속 안정화시키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중국의 그 코로나 제로 정책이라든지 그건 무조건 닫았잖아요. 그게 또 물리에 또 이상한 또 노이즈를 껴서 그냥 배가 선착장에 쫙 해서 이게 물가로 올려 여러 가지 그 겪었는데 테슬라가 요번에 반값 그걸 얘기 안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쫙 보면 되는 걸 벌써 스케줄로 알려준 거예요. 제가 프리젠테이션 우리가 요새 그 드라마 대행사 보셨어요? 네, 조금 봤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그 프리젠테이션에 다 이슈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 앨런 머스크 대장이 주로 딱 나와서 지 폼 잡고 지 자랑하고 새로운 제품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뭐 열 몇 명인가 그 부속의 섹터들의 그 전문가들 딱 내세우고 지는 잠깐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할 거를 쫙 풀어보는데 그 마지막 그 이렇게 숨어놓은 그 포장을 뜯지 않은 그 제품을 딱 2개 보여줘요. 전 그게 다음 스케줄 같고 그래서 테슬라 사보고 180불을 안 깨고 얘가 250불 가면 나스닥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월에서 6월 달은 이 트리거가 물가 안만 연준이가 떠들어도 이 자금의 물줄기 흐르면 벌써 나스닥 끌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술주 같이 움직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삼성이나 SK는 미국 분명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가만히 보면 이 상태로는 중국 엑스트예요. 해야 돼요. 10년 안에 이거 엑스트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SK하이닉스는 너무 D램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변신할 수 없어요. 그럼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우시하고 시안이 있는데
지금 갖다 예를 들어서 삼성은 거기에 이제 디램보다는 낸드 약간 비몰 이쪽을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벌써 디램 관련된 종목들은 박살이 나지만 AD 테크놀로지가 더블 이상이 가요. 시스템 반도체들 딱 해서 삼성과 연관되어 있거나 미국에 공장 질 때 들어갈 수 있는 밸류체인들. 그래서 요새 시장을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중소형단이나 미국에 들어가서 거점을 이제 그래서 내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 그럼 나 네 집 안에 들어갈게. 너하고 같이 와서 나 거기서 보조금 받고 세금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아니면 멕시코. 그 북미 경제 그에서 미국에 생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주가도 가만 보시면 현대보다 기아가 더 강해요. 멕시코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 보면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전지 그거를 어떤 걸 쓸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BM 이제는 그게 약간 어느 쪽으로 가냐면 밑에 단으로 가요. 첨보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스라든지 그다음 코스모화 그리고 이쪽에서 꿈틀꿈틀하고 예, 그다음에 펫배터리로 가요. 이게 다 보면 기업은 빠른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중국은 줄이거나 엑스트하는구나. 이 에너지를 미국으로 거점을 확보하려는구나. 그럼 거점 확보할 때 들어가는 기업들 밸류체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 기업들 사보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붙어야 돼요.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요번에 3.1절에서 일본을 파트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난 그거 딱 보고 일본계 연결된 자금 들어오는 기업 사야겠다. 롯데그룹이에요. 딱 그 일본이 롯데. 그러면 롯데 그리고 공장 들어가는 거. 밸류체인. 어느 공장 지역에 어느 기업이 들어가고 어디 이게 또 순서가 아무 기업이나 안 봐주거든요. 업력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대주주의 연관관이라든지 그래서 다 안 가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SL이든 뭐 몇 개 종목들이 다다닥 나와요. 실전에서는 그거 할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딱 보면 이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 보면 요거는 여기 막아갖고 요로 세고 요 세는 거는 나중에 확인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전은 그거를 추적하는 게 아닌가, 1년 동안은. 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갖다 위해서 그냥 내놓고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 인도는 양다리 걸렸는데 이쪽으로 붙은 거예요. 이걸 중국이 반대로 전에같이 때리면 문제인데 저는 중국 안 때릴 것 같아요. 얘네들도 투트랙 전략으로 자기네들도 시간, 지금 때려갖고는 정만 들고 지네들도 때려봤자 지네들도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 시차를 저는 딱 3년, 그럼 3년이라는 세월이 정권 교체기가 다 나와요.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차거든요. 그럼 벌써 이제 뭔가 빨리 우리를 때리든 뭐 하든 뭔가 일자리 이렇게 들어왔어. 보여주는 그 에너지에 관련된 파이프라인만 세팅하는. 그러면 장이 어떻게 되나? 30개만 가는 장이에요. 고기 물줄기에 따라.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코스피가 한 950개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 1,500개 정도 돼요. 네, 합쳐서 2,400 한 5, 60개 돼요. 연초부터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이 딱 개수 세보니까 30개예요. 그 30개가 딱 정부의 전력, 그러니까 대형주 안 돼요. 서로 싸우는 거 안 돼요. 장치 산업 안 돼요. 대신 뭐 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GPT 로봇이니 M&A니 뭐 디지털 스퀘어니 중소형담 갖고 머니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이 저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길면 미국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농담 삼아 지수 쳐다보지 좀 보지 마. 대형주 매매하지 마. 실적의 게임은 화려한 종목장이고 굉장히 엄청난 그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거 장 전체 무너지고 뒤로 빼가다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 영끌족 돼 오히려. 그러니까 싸워보자. 대신 언제 트리거가 돼서 터질지 모르니까 백그라운드로 30% 남겨놓고 변동성 전략 같이 유지하면서 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네요. 아니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네. 뭐냐면 그 학문이라는 것은 특히 사회과학은 반복적인 현상에서 거기에서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 규칙성을 위해서 이제 하나의 원리를 이제 도출해서 이걸 이제 그 이론화한 게 학문이거든요. 경제학이 그래요. 그래서 그 경제학은 현상을 진단하거나 예측을 할 때
때 항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현상은 전체 현상 중에서 부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반복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잘 안 틀린단 말이에요. 거의 확실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이 대표는 꼭 무국 선생 하면서 뭐 거의 뭐 극단적으로 내가 존경하는 저 용어를 많이 써요. 네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현장에서 성공하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국 선생 말씀하시는 것도 투자자들께는 진짜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 제가 이 기회에 딱 한 말씀만 드리자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 전기자동차법은 이거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이건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게 저도 그 시간 똑같아요. 실패할 거예요. 1971년도에 그 달러 위기가 생겼는데, 달러 위기 생기면서 뭐가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냐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이게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요. 그래서 닉슨 정부가 수입품 전반에 대해서 10% 부과금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MFA라고 다자간 섬유협상이라는 의미인데, 그 직물과 섬유 수입에 대해서 쿼타를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고, 또 이렇게 수입 허가제를 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뭐 다자간 협상에 의해서 했다 그러지만 미국이 일방적인 강요를 그걸 했어요. 그리고 섬유 직물 이쪽은 이제 그렇게 MFA를 했지만, 이제 또 철강까지는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는 수출 자율규제를 하자. 자율규제를 니들이 해라. 강요를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당시에 그 뉴욕은 소위 섬유 직물 산업이 그 뉴욕 주민들을 먹여 살렸다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그 1980년대 봉천동 그 반지하 공장들처럼 그 공장이 빼곡히 차 있었거든요. 중심가에서 그 변두리로 빠져서 그 뭐 있는 건물들에. 근데 그게 다 몰라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그 산업을 지탱한다는, 미국에서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철은 산업의 쌀이다. 그러면서 지키려고 했는데 다 무너져요. 왜? 미국의 국민소득은 당시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들은 미국의 국민소득을 버텨낼 수 없는 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파운드리 같은 건 미국에 해서는 절대로 수익성 못 맞춰요. TSMC 창업자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1.5배 이상 비용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에 가서 생산하는 것보다 보조금 받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가져가는 게 더 나아요. 반도체법이든 전기자동차법이든 다 마찬가지. 보조금 받지 말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수출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에요. 물론 그렇게 했다는데 또 다른 정치적인 그 타격이 주어질 수도 있고 다른 법률들이 제정될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겠지만 이건 반드시 실패해요. 반도체법이든 전기자동차법이든. 그래서 미국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 간다. 네. 이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나는 이재용 회장님이나 네네. 최태원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나 일단 기업은 일단 시간 벌고 보자 때리니까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장은 안 빠진다고 봐요. 그게 또 하나 새로운 에너지 들어오는 기업 중화지, 그러니까 해지 전략, 그러니까 요새 가만 보면 특화된 종목에 해지 전략만 가동되는 그 해지에 그 막힌 트리가 나오면 시장은 붕괴되는데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가 계속 가는 것 같아서 그 현장만 이렇게 쭉 뒤지다 보면 위 하늘 보면 다 망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장 보면 먹을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현장주의로 계속 싸우다 보면 시간 지나다 보면 저 하늘의 그림은 뭔가 그려지겠죠. 네. 대충 금년 말이면 그려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금년 말 정도 되면 금리를 계속 하우롱할지 더 끝날지 실질은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하 지금은 불가능하다는데 그때 나올지 그리고 미중 간의 저렇게 싸움이 치열하게 저는 이 정치인들만큼 에너지만큼 말 바꾸기 또 쉬운 사람도 없거든요. 예? 자기 판을 위해서는. 네네네. 그러면 금년 말 정도 되고 내년 되면 진짜 재선 구도로 누가 하는지 런닝메이트들이 딱 나올 거라고요. 그때쯤에 벌써 그럼 권력은 이동해요. 그럼 다음 정권을 미국은 누가 잡을 건가에 따라 일단은 저는 이 전략이 왜 바뀌냐. 그럼 싹을 또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삼성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 기회에 중국 리스크를 뭔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분명히 들어가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글로 들어가서 보조금 받고 거기서 해고 여기서 거점 만들고, 그리고 비용 많이 드는 거는 로봇으로 대체하든지 뭔가 새로운 걸로 자꾸 바꾸는 그런 에너지가, 틈새에서는 로봇주가 저렇게 급등하고, 뭐 로봇스타가 이렇게 주가 보면 뭐 한 3개월 전하고 지금 좀 헐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왜 에너지가 나오나?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는 뭘까? 저는 그래서 다음 타자 궁금해집니다. 저도 지금. 저는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저는 일본하고 미국에다 우클릭을 확실히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이 유동성을 분명히 일본계 자금을 이용할 먹을 겁니다. 또 일본 애들도 그거를 가만 있지 않을 거고요. 그럼 어떤 비즈니스에서 뭔가 나올 건가? 그러면 일본이 가장 실수했던 전략이 뭐예요? 우리를 때려갖고 지네들 망했거든요. 네. 우리는 일본 분배운동하고, 오히려 거기서 또 하나의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여기서 같이 하자. 이게 이제 저는 시스템 반도체들이 요동을 치는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왜 보냐면, 저는 삼성이 그걸 주도할 것 같아요. 지금 삼성그룹 보면 시장 장외에 삼성 메디신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게 되려면 삼성은 자동차, 전기차에서 이건 회장님이 다 해서 정치적 에너지를 실패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걸 복구하려고 하면 이런 거죠. 나는 삼성 제품을 써서 그 제품을 해갖고 서로 해갖고, 나 뭐 틀어줘, 나 당뇨병 어디야, 스마트폰, 그 다음에 사무용 인터넷,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은 삼성이 중심에서 이거를 거점화 시켜서 만들어갖고 애플의 대항마를 만들겠다가 난 이재용 회장의 머릿속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통신업체 해야지, 로봇업체 해야지,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플랫폼 인수해야지. 이거를 딜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여기서 메꾸려고 하는 부가가치 산업을 10년의 가장 큰 목표로 할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 타겟팅을 하는 게 가장 해당되는 뭐 예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죠? 디지털 헬스케어가? 간단히 해서 빅데이터 하니까 멀티 캠퍼스 있습니다. 네, 멀티 캠퍼스. 삼성 계열사잖아요. 우리 보면 멀티 캠퍼스가 딱 보면 무슨 시험 뭐 적증, 교육회사 아니었나요? 그거를 삼성그룹을 거쳐간 인적 자원의 빅데이터를 다 내장하고 있는 게스타프 회사라고 바꿔 인석해 보세요. DB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 메디슨은 분명히 상장시킬 것 같아요. 그 상장시켜서 누구하고 우회합장이든지 뭐 할 때 그 분명히 뭘 M&A 할 것 같아요. 그때 서울대 종합병원 시스템을 이용할 것 같아요. 최근 이틀 동안 이지 캐리어인가? 그 삼성 분당과 합작 대주주예요. 삼성 분당 병원이요. 그 다음에 카카오 헬스케어가 대주주예요. 그런 종목들,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또 에너지가 쫙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병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점. 그러면 의료, 병원, 이거를 거점화 시킬 수 있는 꾸딱또딱 이런 기업들의 지배구조. 이게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같은 것들이. 벌써 그쪽으로 힘이 이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칩봇, 로봇, 디지털 수수용 로봇, 여기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통신 IoT가 들어갑니다. 또 보안 결제가 들어가요. 그게 다 중소형주다. 그러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 거시적 변수 예측 못해요. 그러면 롱숏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노상 삼성전자 6만 원, 6만 그냥 박스 이게 1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덱스 펀드는 박스에 갇혔어요. 롱숏에 이용당한 파생, 꼬리 변동성에만 나와요. 꼬리 변동성 이용하는 종목군들. 실제 수익률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은 미랄 같은데 이걸 키울 수 있는 에너지 종목들, 이런 것들로 응집되고 거기에는 삼성이 갖고 있는 기업 자금들이 그때 투자돼서 M&A. 그래서 지금은 이벤트 드라이브는 전략, M&A,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막 들어온 것도 그 틈새를 노리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이슈화된 것들 중심의 타겟팅 싸움이지 우리나라를 대세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의 주력의 수혜는 대형주 싸움이 아니다. 저는 이런 지금 금융위기 책 같이 이렇게 딱 보면서 요새 유튜브에 툭만 열면 우리나라 망한대요. 네. 그게 주종이 이렇고 그 조회수들이 어마무시해요. 그게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또 그 비슷한 영상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렇죠. 저는 이 97년대에도 겪었고 2008년도 겪었는데 그런 공포 때가 항상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때는 기회를 왜 줬냐?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레버리지 걸고 거기서 모든 걸 다 건 사람은 망가진 다음에 올라서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아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우리나라 시스템 리스크가 왔을 때를 대비하는 전사적 사고로 싸우는 장이지 올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래요? 가만히 있을래요? 그분 절대 못 써요. 실전에서는 그건 못 삽니다.